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자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요건을 합리화하고 또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태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정책들에 담긴 함의를 잘 파악하고 또 미리 대응해야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오늘 발표된 내용만 보자면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안들은 공급 부족에 따르는 부작용들에 대응하고자 사업성을 개선하고 또 속도는 빠르게 하는데 그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이 공급 부족 상태의 시장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통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간단하게 보면 재개발 하나, 재건축 하나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에 대한 지정 요건 완화책이 담겼는데 이미 한 차례 지정 요건 완화가 됐거든요. 그 부분이 노후도 부분입니다. 노후도가 원래는 도정법상 30년 기준 67%라고 하는 노후도를 충족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 60%로 한 차례 끌어 낮췄었고요. 그런데 이 60% 건축물 속에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아예 그 모수에서 제외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89년 1월 24일 이때가 이제 최초 항공사진 촬영일인데 이때 기준에서 무허가 건축물이었던 그 모든 건축물들은 이 모수에 넣겠다. 그러니까 노후도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대문 안 도심이라던가 구도심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장들은 그 평가 노후도 자체가 많이 끌어올려질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고요.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초기 사업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을 한 차례 개선은 했는데 어떻게 개선을 했었냐면 최초에는 이 안전진단이 허들 같은 거였어요. 가장 먼저 뛰어넘고 출발해야 되는 허들이었다면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 변경하고요.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이 허들을 먼저 넘지 않아도 되게끔 한 차례 법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추가를 했냐면 이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죠. 커뮤니티가 요새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없다거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이 없다거나 환기설비, 승강기 같은 실제 주민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들이 많다면 그거는 이제 재건축 진단 시에 고려를 하겠다라고 개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다 이 초기 사업장을 빠르게 확보해서 공급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국토부의 의사가 많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개선되어 온 정비 사업에 대한 속도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개선 정책을 한번 보면 그 숫자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 원래는 아파트를 못 짓는 땅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종상향을 해야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데 원래는 두 단계를 뛰어넘었을 때 기부 체납을 15%가량을 받아갔었고요. 이조차도 독일 시민을 통해서 두 단계 뛰어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2종 7층에서 2종 일반까지 똑같이 기부 체납 10%만 가지고도 종상향을 할 수가 있게 됐었고요. 또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었던 모아타운이라는 제도는 기존의 택지지구 내에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모두 다 3종 일반 주거지역화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강남권의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점프를 할 수밖에 없었겠고요. 또 역세권 재개발, 요새 이 역세권 재개발 부분이 굉장히 핫한데 왜냐하면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무려 500%까지 주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그에 따르는 임대주택 같은 기부 체납은 많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의미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역세권 재개발 봤을 때는 상권 없는 역세권 찾는 것이 가장 주요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노특법이 있었죠. 분당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들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했을 때 맥시멈 용적률 50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있는 가장 상한 용적률까지 이젠 다 끌어다 쓰겠다.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은 잔여되는 용적률 없이 모든 용적률을 개발에 다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준공업 지역도 한번 손댔었죠. 준공업 지역에서 원래는 공동주택을 건축했을 때는 공동주택에 쓸 수 있는 용적률은 불과 250%였고요. 법적 상한 400%까지를 모두 다 채우기 위해서는 비주거 형태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됐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공동주택만으로도 400%를
모두 다 쓸 수 있게 법 개정이 됐고요. 또 상업지 같은 경우에도 노선 상업지,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는 한 2m, 3m 정도만 포함된 노선 상업지를 만약에 블록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개발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모든 가로 구역 자체를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이 뭐에 대한 내용이 담긴 거냐면 사업성 개선 정책이 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목표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공급 부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꼽자면 건설 투자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설 동향 브리핑 올해 2월 달에 나온 이 레포트를 한번 보면 24년도만 해도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2.7%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전체 GDP 성장률에 0.4%포인트나 경제 성장을 저하하는 요인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올해는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치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7%인데 2025년도에 대단한 뭔가의 이슈가 없는 이상에는 이 추세가 더 떨어질 것으로 모든 건설업계 관련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24년 하반기 건설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죠. 최근 기사인데 하루에 2곳씩 건설사가 도산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PF라던가 여러 가지 금융이 껴있죠. 4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고, 또 새마을금고라던가 이런 상호금융들, 이 상호금융 지점마다의 그 계정이 다른데 그 지점별로 그 PF나 브릿지론을 과도하게 내줬었던 지점은 정말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레포트도 나오고 있죠. 또 10대 건설사까지 휘청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건설 투자 그대로 냅두면 절대로 기초에 우리가 목표로 잡았었던 GDP 성장률 이끌어낼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GDP에서 이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5%가 넘어가기 때문에 OECD 평균의 보통 2배 정도가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적게 잡았을 때 15%지 진짜로 이 비중이 높았었던 17년도나 18년도에는 40%에 달했다라고 하는 레포트도 나왔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토목이 있고 건축이 있는데 건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때는 35%, 많을 때는 60%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 분야 자체도 비주거용 건축이 있고 주거용 건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거용 건축 중에서도 가장 위계상 상위 주도 상품인 아파트 건축 분야가 지금 너무 많이 위축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세대라던가 아니면 비주거용인 오피스텔이라던가 근생 통건물이라던가 모든 형태의 건축 상품의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건설 투자 영역이 현재 위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 증감치를 제가 국토부에서 한번 떼와 봤더니 24년도에 마이너스 3%를 기록을 했고요. 또 그 중에서 주거용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 중에서도 사실은 39%가 오피스텔이라던가 주거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주거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 건축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지금 3% 이상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뭘 뽑아왔냐면 서울시 내에서 주택건설 분양 실적에 대한 비중을 뽑아왔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지을 때 어떤 비중으로 분양을 하고 임대를 놓느냐는 거예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근 10년치를 제가 요약을 해봤더니 분양,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되겠죠. 일반 분양 중에서는 뭐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겠고 공공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공공택지는 서울에는 극히 드물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을 민간에서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개를 합쳐봤자 4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가장 크리티컬할 수밖에 없냐면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공공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기다리시면서 뭐 민영에서 재개발에서 튀어나오건 3기 신도시에서 공공 분양에서 튀어나오건 이 청약 가점 높여서 나는 무주택자 상태에서 분양받아서 내 집 마련하겠다, 꿈 깨시란 얘기예요. 그 비중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 모아타운 분양하고 또 재개발 분양하는 장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산동네 가라 없는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세대와 단독이 혼합된 지역을 갈아엎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 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영상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지금 1000세대 지어봤자 임대 빼고 조합원 물량 빼면 일반 분양분 200개 나오면 많이 나오는 수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주택자에게 너무 가혹한 장이 되어가고 있고 그 대부분의 것들을 누가 차지하냐면 조합원 분양으로 지금은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용적률 150%에서 200%가 넘어가는 이를테면
음마 아파트가 204%란 말이죠. 음마 같은 고밀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장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욱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이 분양 실적을 조합원 분양이 가져가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아무리 임대주택 기부 체납을 적게 해서 끌어올려 주겠다 약속을 해봤자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빠르게 이 주택건설 분양 실적 중에 이 조합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끌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권과 함께 연계돼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알아와본 민주당 정권의 특성은요, 대규모 사업성 완화책을 쓰더라도 투기 수요 억제라는 이 프레임을 써가면서 미리 진입하지 못한 분들이 진입하는 길을 막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대의란 말이죠. 그래서 투기 수요 억제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만 사업을 진행하게끔 이런 전략을 지금까지 쓰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강남권에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게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미리 조합원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가져다 대더라도 꿀리지 않는 노후도를 지닌 지역, 그 중에서도 여기 보는 이 진입 구간에 속해 있는 물건을 미리 사두셔야 돼요. 이 명의는 본인의 서브 투자가 됐건 본인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 투자가 됐건 미리 사두시는 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면 진입 구간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사는 거는 보통은 다세대란 말이죠. 현재 우리는 재료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재료 값은 싸게 샀는데 완성된 그 상품 아파트 값은 비싼 동네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노후도라던가 법정 요건 충족하면서 동의까지 나올 만한 확률이 높은 지역 선점을 해야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 원하시고, 또 제가 직접 선별해 놓은 소액 투자 물건을 추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 주셔서 강의나 투자 상담 루트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